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저는 이번 장애 개념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의할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에 근무하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애 개념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처음 시작하는 수업이고 맨 처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개념을 알아야지 또 여러분들의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장애 개념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애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대개 장애 개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장애인의 권리선언,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에서 나온 거인데, 기본적으로 이 장애 개념은요, 모호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 논쟁의 여지가 많냐면요, 일본에서 장애 개념이 다르고, 한국에서 장애 개념이 다르고, 미국에서 장애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이게 1980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권리선언 같은 경우도 1975년이 기준이고요. ILO, 국제노동기구의 신체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이게 제99조라고 하는데, 이게 1955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장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최초의 장애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 장애 개념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문화하고 또 경제하고 사회하고 정치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 규정을 하는데, 장애에 대한 규정을 하는데 왜 경제, 사회, 정치, 문화가 나올까?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장애인의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애에 대한 범주를 굉장히 넓게 잡기 때문이죠. 소득이 적은 나라일수록 장애에 대한 범주가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장애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고, 그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결국 국가가 부유하냐 안 부유하냐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범주가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문화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은, 장애를 보는 그 사회에 독특한 시각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장애 볼 것인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 접목이 되거든요. 가령 뭐 티벳 같은 나라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면은 신성한 하늘의 해를 봤다 그래갖고 오히려 시각장애에 대해서 좀 비하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문화도 장애 개념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건데, 이건 뭐냐? 이 장애에 대한 유형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군대를 안 가려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장애 등록을 안 해줬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 장애 등록이 풀어졌는데, 왜냐하면은 그로 인한 것보다 신체로 훼손한 것이 사회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 등록이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상태는 장애의 상태라고 또 합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애 개념 요인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또 정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장애 등록을 하고 장애 범주를 규정하는데 정치가 왜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장애 유형 중에 고엽제라고 들어보셨죠?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장애 등록이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장애 유형 같은 경우는 검진을 하고 검사를 받고 그래서 장애 등록이 되지만, 왜냐? 사실 고엽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그런 대가로 고엽제라는 걸 얻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장애 등록을 쉽게 해주자라는 그런 정치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또 고엽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그 상위 군경회 같은 경우에도 장애 등록 같은 경우가 좀 쉽습니다. 산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등록된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엄격한 규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상위 군경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약간 적절하게 해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개념을 보면 이렇게 문화와 경제, 또 사회, 정치 이 네 가지 요소가
장애라는 규정을 낳고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어떤 정의를 또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장애 개념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을 때 아주 오래전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 개념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까 ILO라든지 장애인 권리선언 이런 것이 바뀐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 요즘 여러분 우리 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국제기구가 이제 WHO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한 거 있고요. 그것을 이제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장애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의료적인 손상에 의해서 불리하게 된 부분 이것을 장애라 그랬지만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것도 장애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냐 이거를 이제 WHO ICIDH 분류체계 변화라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는 1980년도에는 ICIDH가 손상이나 뭐 불능이나 불리 요 세 개를 가지고 장애라고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ICIDH2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환경이란 개념도 나왔어요. 결국에는 기존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1997년도에는 환경적인 개념으로 갔고 이것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1년에 이게 이제 ICIDH에서 ICF로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어떤 물리적 환경과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의 상호적 작용에서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장애 등록으로, 장애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본인이 뭐 손상이 돼서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장애 등록이 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불리함을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장애 등록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오른손 사용자를 위한 사회잖아요. 뭐 지하철을 탈 때, 버스를 탈 때 이 태그를 하려고 그러면 오른손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상 같은 경우도 왼손 사용자가 앉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1인용 책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우리가 모르는 분리에 의한 것도 장애로 등록하자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고 지금 전 세계 특히 선진적으로 장애 개념을 규정하는 데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개념을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89년에서 90년으로 거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변환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노란 박스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및 신체 내부 기관의 장애인, 어떤 그런 신체적 장애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장애라고 장애인의 범위를 한정했는데 지금 이게 앞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굳이 따지다 그러면은 뭐 WHO의 맨 1980년 기준하고 약간 좀 비슷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 기능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많지가 않죠. 그 많지가 않다는 건 제가 좀 이따 장애 현황에서 얘기를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장애 개념이 이런데 과연 장애 범주하고 장애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모든 게 다 나 장애가 있어. 그런 것이 국가의 등록 장애로 되는 건 아니에요. 화면을 좀 보면요. 장애 범주하고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홍 글씨는 1981년에 정의를 내렸던 장애예요. 1981년에는 장애는 딱 5가지였어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맨 밑에 지적장애.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초록색이죠. 뇌병변 장애하고 신장 장애하고 심장 장애하고 정신 자폐성 장애가 장애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이전에도 이 장애가 있었지만 국가의 등록 장애로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포함이 됐고 또 2003년에는
안면장애하고 간장애, 주로 이제 내부기관의 장애라 그러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로 장애, 뇌전증이 장애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15가지 장애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2003년에 된 거거든요. 사실은 더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3년에서 우리나라 장애 범주는 아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개 보면은 여기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어요. 대분류는 이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이렇게 분류가 되겠고요. 또 중분류는 이 신체적 장애에서도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가 있냐, 내부 기관의 장애가 있냐. 내부 기관, 신장, 심장, 간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중에 뭐 헷갈린다 그러나 또 뭐 이제 시각하고 청각을 얘기하는데 시각하고 청각도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 있고 그다음에 발달 장애 안에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외국에 비해서 좁다. 왜 좁은지 한번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장애 범주가 계속 확대는 되고 있어요. 근데 2003년에 아직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정신 등 어떤 개인적 속성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좀 협소하다. 아까 얘기했던 WHO의 1980년대 장애정의랑 아직까지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외국에서는 장애 범주가 매우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신체나 정신기능장애 외에도 어떤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력 같은 거. 그래서 내가 계속 무릎을 꿇힐 수가 없어. 내가 계속 통증이 와. 이런 경우에도 장애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도 장애 등록이 돼서 좀 더 포괄적입니다. 최근에는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든지 에이즈, 난치병 환자를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장애 등록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원인을 갖고 장애 등록이 되지 않고요. 그 희귀 난치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 상태가 발생을 해서 영속적이 있을 때 그때만 장애 등록이 돼요. 우리는 희귀 난치 질환을 또 따로 특례 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건 장애인복지랑은 좀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특히 이제 어머니 손에서 컸을 경우 자녀가 대화가 안 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그 어머니 당사자도 한국말을 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어떤 외국에서는 이것을 또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나라들인지 제가 한번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국가별 장애 범주 차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뭐 스탠다드 하다 그러죠. 아주 기본적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좀 장애 범주가 좀 넓습니다. 근데 우리가 1980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을 거의 일본에서 베껴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장애 유형이 일본 기준으로 장애 유형이 된 경우가 좀 많아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포괄적인 장애 범주를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라든지 특히 피부, 그 다음에 혈액, 내분기계, 암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도 장애 등록이 되고요. 특히 그 정신적 장애 중에 학습장애라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장애 등록이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장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나 특히 타인한테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도 장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럽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이 안 되고 계속 협소하게 장애 등록을 하고 장애 범주를 잡으니까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 중에 장애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 유사한 장애에 대해서 있는데 그 장애 중에 어떤 내용이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요,
다른 법과 장애 유형 차이를 보면은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등록장애인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가 등록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교육 대상자는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노란 박스를 보면 8번째 뭐 학습장애라든지 9번째 건강장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특수교육법에서는 이것을 학습장애, 건강장애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등록장애가 아닙니까? 라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장애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범위를 넓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장애, 건강장애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등록장애라고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마다 적용하는 장애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이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장애범주 좁다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WHO에서는 장애 출연율, 국민당 장애 출연율을 10%에서 15%로 봐요. 우리가 5천만 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500만 명에서 750만 명 정도는 장애 등록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250만 명, 260만 명, 5%대. 이게 지금 몇 년째 5%대예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장애 판정이라든지 장애에 대해서 편협하게 가지고 있으면 등록장애인 수가 늘어나지 않겠죠? 이거를 이제 장애인계에서는 뭐냐면은 나라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못 해주니까 일부러 장애인 수를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죠. 네. 그래서 근데 국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2003년 이후에 장애범주를 늘리겠다. 그래서 늘리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을 보면은 향후 장애범주 대상군이 신체적 장애 아닌 피부질환 장애. 우리가 생각보다 피부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내부기관 장애 중에 이제 소화기 장애, 또 비뇨기 장애, 혈우병, 에이즈 같은 경우도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그 상태에서 어떤 그 건강 지원이라든지 의학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애 등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를 차지하는 암, 이것도 장애 등록을 하자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암이라든지 소화기 장애, 비뇨기 장애가 생각보다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장애 범주 대상군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정신적 장애에는 이제 치매라든지 알코올, 특히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장애 등록을 하자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요원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장애 범주 뭐 편협하지만 뭐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다고 봤는데 마지막으로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개념 중에 장애 현황이요. 우리나라 장애 현황이 2019년 기준으로 한 261만 명 정도 되고요. 인구 대비는 한 5.1%입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게 2011년에 5.6%, 2014년에 5.59%인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는 장애 등록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장애 등록을 못하고 또 하나는 인구가 좀 늘었는데 장애 등록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가 좀 떨어지는 게 있죠. 성별은 좀 남성이 좀 약간 많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우리가 예전에 장애 등급이 있었을 때 1, 2, 3급이라고 그러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한 36.7%, 그러니까 37.6%, 한 98만 명 정도 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163만 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은 많은 분들이 어떤 장애 유형이 많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지체장애가 많아요. 지체장애가 높고 대신에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그 지적 자폐성 장애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에요. 2019년에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한 9만 7천 명 정도 됐는데 이때 5개, 순위로 5개를 따지면 청각장애가 의외로 제일 많았다 그래요.
청각장애가 많은 이유는 그겁니다.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아서 노인성 장애로 장애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두 번째가 지체장애고요. 그 다음 뇌병변 장애가 많은 게 세 번째인데, 이거는 왜냐하면 중풍이라든지 뇌졸중이라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뇌병변 장애가 많고요. 그 다음 시각장애, 신장장애, 신장장애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노인성 장애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가 5,000명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을 좀 보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워낙 여러분 인터넷에 많으니까 이것도 매년 변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령화 장애인이에요. 뭐가 이게 심각하냐면요. 장애인 고령화 수준이 전체 장애인 중에 46.7%가 고령장애인입니다. 전체 장애인이 100만 명 있으면 40만 명이 고령장애,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전체 인구의 고령화 수준은 14.8%인데, 예, 등록장애인 중이 점점 나이 들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령화를 맞이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많아졌는데 장애를 가지게 된 또 노령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좀 심각한데, 실제 우리나라 너무 재밌는 거는 좀 이따 정책에서 배우겠지만 65세까지만 장애인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령장애인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장애 개념 간단하게 배웠고요. 우리나라 장애 개념은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협소하다. 그래서 외국은 평균 선진국일수록 10에서 15% 장애 출연율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 출연율이 5%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애 범주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후에는 등록장애인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장애 개념을 마무리하고 2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또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각종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합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도요, 결국 뭐 후원금으로 다 하지 않아요. 결국 국가의 예산으로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은 국가가 주인으로서, 국가가 주체로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고,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도약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최근까지요, 너무나도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장애인복지가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엄청 많이 도입이 됐어요. 우리가 1997년에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제 5차입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해서 정부 부처별로 우리 부처가 장애인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평가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뭐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장애인 교육에 관련된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특히 2014년부터는 기존의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 기존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으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의 95%는 후천적 장애라고 그러죠. 또 대부분 4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발달장애인은 선천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어떤 사이클이 좀 다르죠.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복지 도약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과연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요건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좀 필요한가? 장애인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5%. 근데 이제 장애인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어 있어요. 뭐냐? 점점 고령장애인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고령장애인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호비용이 많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요양원 이런 데가 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고령 인구의 증가라든지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애 개념 얘기할 때 점점 발달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혼자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돌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소득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 보장이 있고, 주거 보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17년 장애인 실태 조사인데, 소득 보장은 뭐냐면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서 소득이 작아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은 의료 비용도 많이 들죠. 기존의 어떤 주거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이제 소득에 있어서 불편함이 좀 발생하죠. 특히 이제 주거에 관련돼 갖고는 요즘 여러분들 1인 가구가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장애인 1인 가구 비중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11년에 17.4%에서 2014년에 24.3%, 2017년에는 26.4%. 결국 장애인 중에 25%는 혼자 산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도움을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장애인 빈곤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하게 됐는데, 이 빈곤율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무려 31.5%를 차지하는데, 전체 국민은 15.9%가 빈곤하다 그래요.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31.5%. 연평균 경상소득이 3,496만 원으로 전체 가구 4,880만 원에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가구가 빈곤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또 문제는 뭐냐? 고용된 장애인이 되게 정규직이 없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비정규직의 비율이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59.4%, 거의 60%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노동인구 중에 한 32.9%, 한 33% 정도만 비정규직이거든요. 장애인 비정규직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장애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 정말 이건 해줘야 된다라고 장애인계에서 얘기한 게 뭐냐? 일단은 장애 등급제 좀 폐지하자. 왜 중증 장애인하고 경증 장애인하고 나누어서 정책들을 하냐? 왜냐? 장애 등록 장애인이 됐다라는 것은 경증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힘들어서 등록 장애인이 되는 건데, 장애가 심하다고 더 인센티브를 주고 경하다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거는 안 맞는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 폐지는 이거는 이제 전체 장애인 가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되고요.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양 가족이 있으면은 이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타일시설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장애인 복지는 대부분 성인이 되면 다 어디 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를 해서 심지어는 거기서 노후를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 같이 살자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일시설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 장애인계 요구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는 장애인 권리 증진법을 제정하자. 이건 뭐냐면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복지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지 권리로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복지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도 기초생활보호 대상이나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이면서 중증 장애인이면 손으로 또 꼽습니다. 250만 명 장애인 중에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권리 증진법을 제정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소득이나 의료나 고용이나 법으로 우리가 그 규정을 해서 지원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달라라는 거죠. 그 다음이 타일시설 자립지원 개선이고요. 이건 아까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등급제 이후 후속지원. 장애등급제가 작년에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후속 지원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종합점수제 이런 것들이 불만족한 사항이 많고 특히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에서 부양 의무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애인 보조임금 제도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이 30%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현실화해달라는 겁니다. 장애수당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뭐 2만 원, 뭐 4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기본소득을 좀 갖자라고 장애인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그래갖고 이렇게 5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복지건강지원 체계가 있고요. 경제적 자립 기반이 있고, 권익 및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체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사회참여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정말 다양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 문화, 이런 거 정말 얘기도 못 꺼냈거든요. 지금은 장애인 바우처 제도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체육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구성이 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서도 좀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2019년에는 어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동 지원, 어떤 특별 교통수단이라든지 장애인 주차 패치 저희 네모난 것에서 동그란 거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동 지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은 왜 이동권이 있어야지만이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까지는 소득과 고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관심들이 제일 많으실 부분입니다. 정말 생활하다 보면 국가에서 아무리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지원을 해줘도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 연금도 좀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또 특히 결국에는 내가 지역사회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용이 돼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의무 고용 같은 경우도 제도를 선보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유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이죠. 소득에 대한 게 있고, 의료에 대한 게 있고, 교육, 고용, 주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좌절을 느끼시는 경우 막상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대상을 딱 치고 들어가면 대상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내가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초생활보호 대상이나 사상의 계층이라든지 아주 중증의 장애를 갖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요, 정말 요즘 필요한 고용, 주거, 소득인데 소득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근데 주거 부분도 좀 작죠. 지금 뭐 집 문제가 모든 국민들이 집 문제인데 장애인 당사자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주택 특별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것도 소득 순위 기준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5%가 후천적 장애고 그 중에 40대 이후에 장애가 발생된다. 내가 그냥 집에 살다가 갑자기 내가 장애를 가지게 되면 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택 개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주택 개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저소득층 위주로 주택 개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돼 있지만 이게 앞으로 훨씬 더 좀 내실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좀 한번 갖고 나왔는데 아마 지금 우리 수업을 받으시는 우리 학습자님들이 대부분 발달장애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권리 보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 인재 조기 정착.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컸을 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보다 하루 더 오래 살고 싶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려면 이런
그 성년 후견인제가 이제 조기 정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죠. 아직까지는 조금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개선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인데 많은 분들이 의사소통 그러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의사소통 얘기하는데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심각하죠. 우리가 왜 신호등도 보면 신호등의 번호가 10부터 9로 주는 것보다 위부터 아래 단계로 하나씩 줄어가는 게 발달장애인이 훨씬 인지하기 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의사소통 지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그 다음에 실종 예방 강화라든지 뭐 인신매매 근절. 이건 이제 인신매매 근절은 가끔 우리 섬에서 염전에서 일어난 사건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하고 치료가 있고요. 특히 발달장애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단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기 발견 체제. 조기 발견해야지 조기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복지 서비스, 자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권리 보호하고 특히 자립 지원에 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 치료하고 교육 훈련, 복지 서비스 이때는 자녀들이 어리니까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자립 지원과 권리 보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돼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인법을 기본으로 해서 복지 지원과 권리 보장이 되어 있고 이 권리 보장을 위해서 성년 후견이라든지 의사소통, 자주단체 결성, 형사사법권리, 그다음 전담조사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발달장애인 그러면 우리 가족 지원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 지원 중에 정보 제공 상담 지원, 휴식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법이 되면서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또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항목별로 나눴는데 이거 발달장애인별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달장애인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이죠. 선천적이니까. 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가 됐을 때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 PPT 여러분 아마 책자로 제공이 되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인터넷 특히 이거 잘 나와 있는 데가 복지로라는 사이트예요. 보건복지 복지로 가면은 여기에 대상,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개선점이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너무 복잡한데 실무자들만 잘 알아요. 이거를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수요자는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장애인 복지 종사하면서 지금도 장애 등록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 체계가 빨리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잘못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게 하다 보면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항상 부족해요. 예, 이게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 이거는 여러분 무슨 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지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도 유지가 되고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다 해주더라도 개인적인 취향까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의료비하고 우리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간병비. 우리가 요즘 치매를 대비해서 본인도 간병비 그 보험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특히 발달장애인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하나하나 다 다르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지원 체계,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런 서비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교육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양성이나 접근성은 여전히 좀 미흡해요. 잘 되는 거, 특히 어떤 특정 장애 유형별로 이런 인프라가 몰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선점까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애 개념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 두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짧게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업이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PT로 자료가 제공이 되니까 또 자세한 건 PPT를 보시면서 인터넷에서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업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